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한 끼 식사만큼 든든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출근 때부터 비가 부슬부슬 오더니 이게 확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럴 때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 감성적으로 좀 변한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은 어떤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는지 전문가 모셨는데요. 오늘은 분당 W센터의 최혜란 차장님 모시고 소중한 내 퇴직연금 잘 굴리고 있는지 퇴직연금 사례를 잘 경청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최혜란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한나증권 분당 W센터 최혜란 차장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영업점에서 연금 상담했던 사례하고 포트폴리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방송의 키워드는 소중한 퇴직금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개인연금하고 IRP 계좌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그 고객님 나중에 퇴직하실 때 받으시게 될 그 퇴직금 미리 잘 관리하는 꿀팁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잘 관리해주는 꿀팁을 주겠다. 저희 한 달 만에 오신 거죠? 네네. 네, 한 달 동안 분당 WN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지난 한 달 동안의 약간 컨셉인데 어땠어요? 분당 WN센터는? 저희는 이제 워낙 뭐 10년 이상 된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일희일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일비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살면서 맞아요. 일일비하면 그럼 안 안 되는데. 되는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사례를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첫 번째 사례 어떤 사례인가요? 아, 네. 상담 사례 요거 제가 띄워놓은 거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상담 사례는 연금 계좌 포트폴리오 상담이나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우리 직장인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주 바꾸지 않더라도 장기 성과와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이제 물어보신 케이스인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분당의 그 IT 관련 업종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연구원이시다 보니까 뭐 일 근무하시다가 휴대폰 사용이나 이런 거 당연히 안 되셔서 좀 포트폴리오 변경이나 이런 거 좀 어려우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돈 벌지 않나? 그냥 어떻게 맞아요. 사고서 가장 묻어뒀다가 나중에 계좌 보니까 야 이렇게 올라 있어. 가끔 사례가 들리는 게 또 이런 분들이던데. 물론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연금은 보통 가입하시면 20년 이상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과가 좀 안정적으로 나는 상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쁘신 직장인분들 그리고 장기 성과를 노리는 분들한테는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아, 네. 저는 TDF 상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TDF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아시겠지만 타겟 데이트 펀드의 약자로 은퇴 시점에 자동으로 자산 구성을 바꿔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자산 배분에 효과적이고 은퇴 시기에 맞춰서 위험 자산 비중을 줄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TDF는 2040이나 2050 같이 숫자가 적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은퇴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040은 그럼 어떤 의미인 거예요? 뭐가 20이고 뭐가 40인 거예요? 아, 네. 2040이 연도예요. 2040년. 네, 네. 20살, 40살이 아니고. 2040년에 은퇴 예정인 분들이 네. 가입한 상품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50, 2060 뭐 무한대 다 이렇게 있는 겁니까? 상품 론칭이 지금은 2055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 아마 뭐 시간이 지나면 뭐 60, 60, 70 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겠네. 있습니다. 아, 나는 뭐 20세 부어서 뭐 60세 탄다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본인께서 은퇴 시점을 맞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다음 PPT장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상품이 제가 이제 상담 시에 제안드렸던 종목인데요. 이제 코덱스 TDF 2050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을 2050년으로 설계한 상품이고요.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주식하고 안전한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특징은 퇴직연금의 100% 편입이 가능한 ETF입니다. 저희 2050이 중간에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변수가 많잖아요. 네. 2050년 은퇴할 것 같아서 가입했는데 내가 갑자기 뭐 큰 돈을 벌었어. 그래서 2030으로 땡긴다든지 아니면 2050으로 했는데 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더 은퇴가. 해야겠어. 2070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중간에 뭐 당연히 ETF니까 매도하고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상품 변경 언제든지 자유롭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케이스를 보니까 은퇴 나이를 당겨서 설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뭐 본인의 사정이 갑작스럽게 바뀌었다기보다는 성향이 원래 보수적이셔서 예, 그래서 뭐 2030이나 40으로 바꿔서 그렇게 되면은 주식 비중이 처음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30-40% 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변동성을 좀 줄이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60, 2050 이 두 가지 상품을 비교해 보면 네. 은퇴 시점이 10년 뒤니까 네, 네. 처음에 위험 상품을 더 많이 담나요? 2050이?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좀 다르구나. 네. 아, 그러면 이거 팁 좀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편다성 아나운서 정도 나이로 할까? 뭐 30대 초중반이 네. 2050, 2060 어디를 더 많이 가입합니까, 지금? 보통은 뭐 30대 초반 손님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90% 이상은 좀 공격 투자형이 많으세요. 아. 그럼 2050. 네, 너무- 2050을 많이 선호하시고 오, 신기하다. 더 젊으면 더 빨리 은퇴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근데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 매체가 많이 발달이 했다 보니까 저희 때보다는 조금 더 주식 시장에 대해서 가깝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때라면 우리 같은 뭔가? 저희 부장님하고 저하고 저희 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저희 때라 그래갖고. 되게 손을 그으시네요. 아닙니다. 네. 네. 아. 저 가깝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주식이라는 게 뭐 어렵다, 뭐 손실 날 수 있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내가 관심 갖고 장기 투자하면 충분히 장기 성과 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정부가 TDF, ETF를 퇴직연금의 안전자산 할당분에서 투자할 수 없도록 막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네네. 이건 괜찮은 건가요? 네,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제 TDF 자산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 퇴직연금에서 편입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근데 2050을 선택하시면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근데 퇴직연금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 30% 안전자산 편입 룰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데 그런 거를 좀 우회해서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ETF인데? 네, ETF인데도 불구하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러면 사실 주식을 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편법 아닌 편법으로 네. 퇴직연금의 70%가 위험자산, 30%가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전자산에 투입해야 되는데 네. 그 안에 우리가 TDF, ETF를 통해서 위험자산 거기 비중이 크니까 네네. 우회적으로 했던 거를 이제 막는다고요? 네. 그게 뭐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네. 연말에 좀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다른 측면에서는 그 30% 안전 룰도 조금 불편하다라는 반발 측면이 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난 많이 네. 불편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꼭 그렇진 않지만 네.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가계자산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있는 이 정부가 네. 특히 동산 중에서 국내 주식을 상당히 드라이브 걸고 있는 취지였는데 퇴직연금 그 어마어마한 자금에 네. 왜 주식을 투자 못하게 하는지가 참 애매하네요, 여전히. 그렇기도 하고 이제 투자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또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2040, 2050 이런 숫자들이 예상 은퇴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리스크 성향이 좀 보수적이면 목표 연도를 한 단계 당겨 잡는 건 좀 어떨까요? 네, 그런 분도 실제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담을 드릴 때 무조건 뭐 젊으시니까 2050 이렇게 네.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뭐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해서 네. 뭐 성향에 맞는 거를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기준점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이거는 상품적인 아이디어다. 왜냐면 2050, 2060 그러지 말고 네네. 왜냐면 길면 길수록 처음에 위험자산을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영세로 그냥 계속 간다. 뭐 이런 상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뭐 운용사에서 검토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위험 상품을 확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구성된 종목들 보면 또 대부분 뭐 글로벌 비중이 높잖아요. 네네. 뭐 여전히 글로벌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환율에 대한 노출이 상당 부분 있어서 네. 실질 수익률, 그러니까 흔히 우리 용어로 인마이 포켓이라고 하는데 네. 내 포켓 안에 들어오는 실질 수익률은 확실히 환율이나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종목은 환 노출형이에요. 그래서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환차익이 날 수도 있고 환차손이 좀 일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저희는 환율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 노출형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자주 바꿀 수 없는 바쁜 직장인을 위한 코덱스 TDF 2050 액티브 소개해 주셨고요. 또 장기 성과랑 안정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더 있을까요? 네, 제가 이소님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종목이 있는데요. 예, 자료를 보시면 라이즈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10 ETF입니다.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붙였는데요. 라이즈,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10. 네, 탑10.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잘 아시죠? 네. 저 버크셔 해서웨이하고 경제적 해자 지닌 주식 포트폴리오 상위 10개 기업을 구성한 ETF고요. 이제 요 종목은 뭐 주주의 장기 이익 성장하고 최적화된 버크셔 해서웨이 종목이고 투자의 변화 속에서 장기 성과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현황 이거 8월 19일 기준이죠? 네네. 자료화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자 거기 보니까 탑10의 종목명 그래서 뭐 웨이트가 쭉 있고 근데 코카콜라 그다음에 BOA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플 등등 단일 종목이잖아요. 네네. 이러다 보면 더 리스키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단일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10개라서 좀 우려가 되실 수 있는데요. 가만히 종목을 뜯어보면은 섹터가 많이 분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경기 침체나 이런 데 변동성이 큰 기술주 같은 것들이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구성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관세 정책 시작 때부터 나스닥 기술주 엄청 출렁거렸잖아요. 네. 그때도 버크셔 포트폴리오는 좀 주가 방어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혜란 사장님이 이것을 그러니까 라이즈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10 이거를 추천한 포인트가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네. 수익률이 괜찮았어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주가가 계속 아까 일희일비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네.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다음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 이제 이게 워렌 버핏이 관세 전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뭐 이런 기사, 그다음에 버핏이 피카자 서학개미가 우르르 이렇게 종목을 뭐 매매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관세 전쟁이 막 시작할 때쯤 나온 기사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때 이제 미국 증시 많이 요동칠 때 세계적인 부자들이 이제 많이 자산 손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 워렌 버핏만 유일하게 자산이 증가됐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오래 못 피면. 포트폴리오가 좋아서겠죠. 아, 네. 그렇지. 괜한 네. 고민했네.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서. 네. 네. 그것도 있고 이제 그 운용 철학이 이제 좀 이런 관세라는 걸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치에 맞지 않는 걸로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현금화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버핏이. 그런 측면에서 이런 투자 철학이 내가 연금 자산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좀 베팅할 만한 매력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버핏 프리미엄 약화 우려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최근에 기사에 이제 버핏이 연말에 은퇴하겠다고 했고 네. 이제 차기 CEO한테 경영을 넘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살펴봤는데 버크셔 주식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네. 경영권만 이전하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그 기사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의 급락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크게 급락한 걸로. 네. 근데 저희가 사실 뭐 테슬라나 아니면 뭐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도 미국 시장에서 급락했을 때 저희 어떻게 합니까? 투자의 기회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급락을 했을 때 이게 투자 처리하기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장에서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차기 CEO도 내가 이제 되더라도 큰 변화 없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 중심 전략은 이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분당 WM의 최혜란 차장님이 시청자 여러분 되게 단아하고 되게 뭐랄까 조곤조곤할 것 같은데 공격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로 네. 떨어졌을 때가 밀리면 기회다. 사야지 딱 이런 거군요. 네, 고무적입니다. 자, 그런 차장님 퇴직금 있잖아요. 네. 흔히 뭐 저희 윗세대도 그렇지만 퇴직금 그러면 퇴직할 때야 받는 돈 이렇게 네. 대부분 여전히 알고 있어요. 인식도 네. 되고 있고 퇴직금을 뭐 굴려야 된다는 것도 최근에 나왔던 트렌드이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 당장 직접 굴릴 수 있는데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예금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태반이죠.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상담할 때 상당히 손님들께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간단한 질문인데 장표를 보시면 상담 끝날 때쯤에 제가 고객님 퇴직금 지금 잘 운용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네. 근데 뭐 계좌에 있는 금액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나 개인연금 이런 거는 이제 상담을 많이 드리는데 퇴직금 여쭤보면은 퇴직금은 뭐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게 아닌가?
이거 어떻게 운용하지?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인데 퇴직금이 보통 이제 자료를 준비했어요. 네. 기업에서 이제 DB인지 DC인지 이런 제도를 선택해서 손님들이 이제 가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은 DB는 이제 사업주가 운용을 하는 거고 DC는 이제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근로자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DC를 많이 변경하는 기업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DC형인 경우에는 실제로 내 개인 계좌처럼 내가 실제로 출금할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운용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고 펀드, ETF, 채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퇴직연금 시장이 크게 한 3번 정도 바뀌었는데 네네. 그 중에 가장 근시할 내에서 DB 화면 보시면 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확정급여형 DB에서 확정기여형 DC로 바뀌었는데 DB라 그러면 회사가 아무래도 책임을 지니까 네. 회사가 지금 누가 누굴 책임집니까? 대부분 다 그냥 예금에 넣는 거죠. 적금에 그쵸. 넣는 거죠. 네. 왜냐하면 회사가 책임지다고 하니까 원래 국가 차원에서는 회사가 잘 관리해줘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금융회사야 투자에 전문 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뭐 제조업이나 다른 업체들은 투자의 전문 인력이 내부에 없으니 대부분 그냥 적금, 그렇죠. 이자. 네. 근데 그게 과거에 고성장 시대에는 되게 리즈너블했죠. 네. 이자 뭐 10%씩 나왔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계계별로 다 똑똑해지고 내가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고 DC로 옮기는데 네, 네. 근데 이렇다 보니까 더 사회적인 부작용과 잡음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차라리 적금이 낫다 등등. 이럴 때 사실 최혜란 차장을 많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왔을 때 DB에서 DC로 전환하는 것은 본인이 하고 와야 되나요? 아니면 최혜란 차장님이 그걸 권유하면 네. 그 개개인의 직장인들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어떤 프로세스예요? 보통은 이제 가능한지 안 한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회사들이 가능하게 다 풀어져 있는 상태고 뭐 어떤 좀 정말로 큰 규모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번거로우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문의하셔서 이렇게 바꾸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DC 같은 경우도 내 개인 계좌처럼 금융기관 이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하나증권으로 DC를 옮기셔서 상담받고 관리하시기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다른 데 있다가 최혜란 차장님한테 옮기면 뭐가 좋은데요? 좋은 점은 지금 기존의 다른 자산을 저에게 맡기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퇴직금을 따로 또 상담하고 관리하려면 한 번 더 손님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 네. 이미 다른 자산 제가 봐주고 있으니까 퇴직금도 같이 본다면 손님이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원샷 토탈 서비스? 네. 근데 그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있다고 네, 들었어요. 네. 이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이제 23년 7월부터 생긴 제도인데 일반적으로 뭐 ETF나 펀드, 채권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디폴트 옵션이 크게 뭐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 제가 여기 간단하게 장표를 만들었는데 예금하시는 분들이 좀 이거를 주목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예금 하나 가입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1년짜리로 롤오버가 만기가 됐었고요. 네.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죠. 그냥 이자만 그냥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24년 7월부터는 이제 자동 재해치가 중단이 됩니다. 네. 손님의 그 의사 확인 없이 똑같은 상품으로 재해치하는 게 오히려 좀 투자자의 그런 거 위법을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디폴트 옵션을 가입을 하셔야만 이제 향후에 운용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 재해치가 가능한데 디폴트 옵션이 이제 예금형, 뭐 채권형, 주식형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근데 저거 되게 중요한 게 네. 저도 뭐 몇 번의 이직을 하다 보니까 네. 저기 계속 문자가 와요. 네. 알림이 계속 오잖아요. 네, 네. 저 빨리 사정 지정제도 디폴트 옵션 선택하라고. 그러면 선택을 계속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선택 안 한다고 뭐 자동적으로 막 하는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 뭐 본인이 투자하는 상품이 만기가 있는 원리금 보장형 이런 게 아니라면 뭐 필요치는 않습니다. 당장은. 근데 예를 들어 네. 적금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그쵸. 방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계속 스테이 귀찮아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그 적금이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한 3%라도 계속 굴리고 있겠지라고 보면 그냥 현금으로 있고 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개인연금하고 개인형 IRP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방치되는 일이 많이 없는데 퇴직금의 경우에 DC형은 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열어보시면은 2년 동안에 이자 하나도 안 붙었네 깜짝 놀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 하나도 안 붙었네라고 깜짝 놀랐지 않으면 야 역시 원금은 보존됐구나라고 안도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뭔가 체크가 좀 필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디폴트 옵션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면 이번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요? 아, 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질문 간단하게 장표를 만들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많이 이런 상황에 있으시거든요. 연금하고 IRP는 연간 900만 원씩 잘 저축하고 계시는 우리 손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자금이 더 여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세액공제 말고라도 비과세 혜택을 보려고 뭐 넣고는 싶은데 3, 4년 후에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만기 일자 때문에. 야 저거 되게 현실적이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진짜 꽉꽉 실제로. 채워놨는데 네네. 지금은 약간 현금이 한 1, 200만 원 더 있는데 있어요. 네. 한 돈 천만 원 있는데 네. 그게 우리 계획상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청약해갖고 로또 대고 가고 싶은데 막 이런 돈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쓸지 안 쓸지 3, 4년 후에 계획을 이제 가늠할 수가 없는 손님들이 네. 저희 다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인분들은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이럴 때 우리 편풋은 바로 코인 사거든요. 아, 그렇잖아.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손님의 그 자금을 좀 지키면서 불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는 중개형 ISA를 제안을 해드렸어요. 중개형 ISA. 네, 장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중개형 ISA가 이제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거주자부터 이제 근로자는 15세 이상 19세 가능하시고요. 이게 용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일반형하고 서민형으로 나뉩니다. 저거 싫다. 일반형하고 부자형으로 만들었어야지. 그렇죠. 네. 좀 단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저거는 서민형 만든 사람이 갱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서민형이 이제 비과세 혜택이 조금 더 커요. 네, 그래서 그 과세 대상 소득의 400만 원은 비과세가 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를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 상품의 주요 요건은 제가 이제 제안드린 포인트는 이제 이런 요건보다도 맨 아래 보시면 이제 3년 동안에 제가 꾸준하게 저축을 했어요. 그리고 비과세 혜택, 분리과세 혜택 다 받으셨어요. 네. 근데 3년 만기 이후에 이제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손님 원할 시에. 근데 만기 이후에 60일 이내에 이제 연금 계좌로 자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납입을 하시면 네. 세액공제가 추가로 또 가능합니다. 잠깐 좀 복잡해요. 다시 한번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기가 끝났는데. 네, 만기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 네. 3년 이후에 해지할지 안 할지는 손님의 선택이시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3년 이후에 해지를 했어요. 해지를 하면 이제 자금이 나오는데 내가 이거를 이사 갈 때 써야 되면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안 쓰시게 계획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내 원래 계획대로 연금에다가 납입을 하시면 네. 세액공제 혜택을 더 드리는 거예요. 소급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부터 주는 거예요? 그 해에 이제 300만 원 더 추가 적용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스 뭐 900만 원이 아니고 플러스 300만 원이 더 된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보험성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중도 인출 가능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네. 다른 건 안 되는데 이 계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 건가요? 네, 요 계좌는 이제 그 내가 투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네. 중간에 인출해도 뭐 해지 수수료나 이런 건 따로 없고요. 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운용을 하시되 필요한 금액 원금은 잠깐 인출하셔도 이제 계좌는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이에요? 아니면 다시 넣어야 돼요? 아니요, 다시 입금은 안 되세요. 그래요? 다시 한번 입금은 안 빼면 되고. 끝이에요. 네. 그 1년마다 갱신은 아니고 그냥 평생 계속. 네, 맞습니다. 인출 가능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원금이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1,500만 원 넣었는데 네. 중간에 잠깐 200만 원 써갖고 300만 원이 됐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안 채워넣어도 된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매년 한도가 생기거든요. 1년에 2천만 원씩 입금이 가능하니까 네. 뭐 매년 한도대로 입금하시고 최대 1억까지 네. 가능하십니다. 장표 한번 다시 볼까요? 네. ISA. 네. 다 좋은데 중개형 근데 왜 중개라는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네. 중개형 ISA 계좌. 근데 다 좋은데 네. 대한민국 사람 특성상 네.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뭐 가입했니? 나 너무 좋은데 서민형이야. 이거 얘기 안 해. 100%안 해요. 이거 할까? 나는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야, 뭐 들었니? 그러니까 나 서민형 들었니? 이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뭐 그 청년 적금처럼 네, 네. 오히려 청년과 서민에게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적금이 많잖아요. 아니, 물론 적금 허지 마시. 근데 이름이 저기 서민형이면 안 돼. 근데 그거를 굉장히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이름 네. 상관없이 나 혜택 많이 받으니까 좋아. 그런가? 네, 어디가 요즘- 더 많아요? 근데 요즘에 좀 젊은 분들은 좀 혜택을 많이 쫓아다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나는 세금 혜택을 보면 되고 그게 더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서민형이 아니고 혜택형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타이밍에 현금을 인출해도 네. 의무가 기간 3년만 지나면 네, 세액 네. 공제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현금화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그다음 전략은 뭐예요? 현금화를 했으면 그때는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손님의 계획대로 이걸 정말 연금으로 묶어둬도 되는 자산이면 이제 넣으셔도 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또 이제 상담을 받으셔서 네. 다른 포트폴리오로도 변경하시면서 운용하시면 되시죠.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기승전 채연한테 네. 상담받아라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이번 분은 어떤 고민 가진 분인가요? 네. 제가 질문 한번 간단하게 장표로 준비했는데요. 이제 대부분 손님들이 세금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네. 그래서 절세 상품이 무엇인지 항상 관심이 많으신데 이 손님이 늘 그런 질문만 많이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기 이제 도래하니까 여기에 맞는 좀 포트폴리오 상담 원한다 이렇게 좀 요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좀 아는 분이네. 왜냐하면 금리 인하기라는 딱 전망을 갖고 네. 자 그때 돈 벌 수 있는 포트폴리오 뭐예요?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손님의 특성이 연금하고 뭐 IRP 계좌, ISA 계좌 다 활용하고 계시고 절세에 특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절세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네. 공모 리츠 분리과세라는 제도를 설명을 드렸어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벌써 어려워요. 네. 공모, 리츠, 분리, 과세. 네. 분리 과세는 요즘에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때문에 난리 한번 쳐갖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26년 연말에는 이제 이게 일몰될 예정인 거라서 좀 혜택이 있을 때 가입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종목 장표 준비했는데 이제 보시면 제가 준비한 종목이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라는 종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맥쿼리 인프라 비중이 좀 높은 종목이고요. 이제 한국의 대표 우량 리츠 인프라 종목을 투자하는 상품인데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모 리츠 분리과세라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다음 장 제가 갔다 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 ETF도 투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운용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 ETF가 이 과세 혜택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확인을 손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저거를 누가 네. 합니까? 저거를 다 그냥 스킵하지. 저거를 보는 사람 저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이 종목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에 물어보거나 이럴 수 없고 저희가 정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늘 투자 설명서를 같이 손님한테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표를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제가 손님 오시면 알려드리고는 해요. 이거를 좀 실생활적으로 그러니까 뭐 상담 가면 읽어주잖아요. 네. 자 이거 읽습니다. 라고 쭉 하면 네 그런데 듣기 평가하는 것처럼 네. 좀 참신한 방법 없을까요? 참신한 방법이 이제 저희 규제 당국에서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거를 다 설명드리고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 당국이 사실 되게 어렵게 마련한 제도이지만 실생활에서의 약간의 글쎄 어색함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면 좀 더 팬시하게 만들 것 같은데 약간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모바일로 하면 거의 빨리 스킵하고 그냥 스크롤. 그렇죠. 네. 아쉽습니다. 네, 현업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건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분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자면은 이제 공모 리츠 분리과세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요것도 이제 3년 이상 보유고요. 5천만 원까지 매수한 자금에 대해서 분리과세 신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츠 인프라 종목이다 보니 이제 배당금이 매월 이제 입금이 되실 거예요. 분배율 목표가 한 6% 정도 되시고요. 요거를 이제 9.9%에 또 분리과세 시켜주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될지 좀 우려되시는 분들, 그리고 절세 상품이 뭘까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그냥 파킹으로 박아놓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되게 메리트가 있죠. 네. 근데 상품 이름 보면 리츠란 단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리츠라는 게 쉽게 말하면 건물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료 같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 와. 이야, 시원찮겠어요. 네. 근데 금리 인하기에 추천하시는 상품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금리가 내려가면 왜 리츠 매력 투자가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이제 리츠 ETF가 사실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간접적으로 하는 좋은 상품이에요. 그리고 거래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보통 예상되는 게 부동산 시장 좀 활발히 되겠다. 공실률 좀 줄어들겠다.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되겠다라고 보통 예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인프라 ETF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실률이 적어지면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좀 기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꾸준한 배당 수익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는 저는 좋은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최근 한 1년 반 동안 리츠의 실적이 별로 안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실적이 안 좋거나 좀 다운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이게 뭐 6개월, 3개월 단기 투자하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3년 정도 보고 분리과세 등록한다라고 하면 지금 진입하시기에는 가격적 매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네. 보고 지금이 뭐 안 좋았지만 네. 약간 저점을 다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금리 인하기에 적합한 상품으로 리츠 관련된 상품 소개해 주셨고요. 혹시 또 다른 상품도 있을까요? 네, 제가 뭐 준비한 종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이제 해당 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에이스 KRX 금연물 ETF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 금. 네. 요즘에 금연물 계좌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저희 증권사에 오셔서 금연물 계좌 개설하셔가지고 거래하시는 게 매매 차익 비과세가 되니까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 되는 거죠. 잠깐만, 차장님, 요거 한번 좀 중요하니까 정리하고 갈까요? 네. 금이 온스당 지금 3,600불까지 갔네요. 엄청 네네. 오르고 있는데 3,400불이었나? 어쨌든 자, 금을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종로에 가서 사는 것도 있고. 네,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금을 사는 방법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수익률 측면에서 좋다. 네. 저 이거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했어요. 그치? 네. 금 거래하시는 분들 보통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말로 골드 바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그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는 금현물 실물 투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금융기관 이용하셔가지고 증권사, 은행 계좌를 통해서 금현물을 매매하는 방법 네.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연금이나 이제 ISA 계좌는 금현물 투자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에는 ETF, 금연물 ETF를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가장 좋은 거예요? 일단 세금 측면에서. 세금 측면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그 증권사의 금연물 계좌 통해서 하는 게 네. 세금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있으니까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연금이나 ISA 계좌 이런 데에서 투자하실 때는 ETF가 가장 유리하신 거고. 그런데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인데 네, 네. 왜 증권사에서 금연물을 사람들이 안 사죠? 어, 왜 다 현물만 살라 그러지? 근데 이게 그 은행이나 증권사에다가 거래를 하면은 자산의 추적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취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네. 골드바로 갖고 있으면 음. 추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럴 수 골드바도 일련 번호 수표처럼 일련 번호가 있어서 네. 사실상은 뭐 추적을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실물을 찾아서 추적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증여할 때도 조금 네. 간편하고 네. 이제 금융 당국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뭐 그러신 것 그럼 같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자산의 양도세를 비과세해 준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만 네, 금 정도를 사실 살 의미 있게 사는 자산가라면 그렇죠. 시세 차익보다는 증여나 아니면 절세나 네. 이런 목적 의식이 꽤 높을 텐데 그러기에는 증권사의 계좌를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자산이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그냥 공개하는 거랑 똑같은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런 니즈를 약간만 변형하면 다 최일한 차장한테 갈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이제 룰대로 하시는 게 나중에 향후에 네. 정말 부동산 자산을 크게 취득하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자녀가 다른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든지 이랬을 때 이 자산을 규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편다성 아나운서는 어때요? 예를 들어 딱 두 가지잖아. 하나는 음지까지는 아니지만 누가 실물을 끝까지 우리 국세청에서 그 트래킹 하겠어. 그냥 금으로 살 거예요? 아니면 난 그래도 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있는 게 어디냐?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해서 살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전 지금은 금현물 계좌로 살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래요? 나중에? 30년 뒤에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일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연물 계좌를 선호하시는 이유도 이제 이게 1g씩 매매가 돼요. 1g. 소액 투자. 네. 골드바는
어쨌든 덩어리를 사려면 네. 처음부터 큰 비싸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그때 그 누구지? 정용 교수장? 맞아요. 네, 100g 1,500만 원. 네. 네. 뭐 그런 거 준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주식도 마찬가지로 분산 투자를 항상 주장하고 있는데 금도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저점을 찾기는 정말 이제 어려워진 시장이 됐습니다. 금연물도. 근데 이게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이랑 네, 네. 우리나라 금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종목명이 금현물 99.9 1kg 종목인데 네, 네. 국제금과 한국금 종목이 다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걸로 네. 사면 되나요? 이거는 KRX 금연물은 이제 국제금은 아니고 이제 국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제금 선물에 투자하고 싶으시면은 네. 이제 해외 주식 계좌 만드셔서 해외 ETF를 통해서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ETF로. 네네. KRS 거래소가 아니고 해외 상장권, 네네. 해외 ETF를 사면 된다. 네, 네. 결국 뭐 ETF가 소액 투자한테는 좀 혜자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요. 그래서 연금 계좌 소개할 때는 제가 항상 포트폴리오 하나 일환으로 같이 소개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뭐 깔끔하게 정리해준 대로 쭉 상당 사례들 봤는데, 네. 자 제가 그냥 보내드리지 않죠? 자, 한 달 정도 됐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각 지점에서 네. 상당히 컴플레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 국내 주식에 대해서. 네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상당히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뭔가 될 것처럼 했는데 최근 이런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 뭐 9월달 들어서 내가 번 것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조정정이라 그러고 네. 이럴 때 전반적으로 고객들의 공통적인 애로사, 고충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 저희가 흔히 물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좀 손실률이 좀 눈에 보이게 되면 이제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곤 하죠. 근데 저희 증권사에서 재직하시는 직원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매수한 종목, 추천한 종목 조금 빠지면 좀 더 사면 되는 거라고 저희는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애초에 추천을 드린 거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사이에 빠졌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해야 되거나 이렇게 저희는 보지 않고 있고요. 좀 내려가는 시점을 좀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서 좀 채워넣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희 증권회사에서의 종목 추천이 참 어려운 겁니다. 종목을 추천하게 보면 이거에 대한 강한 컨빅션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게 사실 가격이 싸지면 더 좋지 않냐, 이런 DNA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보통 사람 그렇고 최혜란 사장은 어떤 식으로 고객과의 그런 소통을 하세요, 요즘에? 저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날씨가 9월, 10월 되면 쌀쌀해지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부터는 정말 연금의 계절이 되거든요, 증권사는요. 그래요? 네. 왜요?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신경을 안 쓰세요, 손님들이 보통. 아, 그런가? 아. 네, 그런가요? 연금에 신경을 안 쓰세요. 연말정산 네, 네. 전에 아, 네. 미리 그리고- 혜택 받을 건 다 받자? 네, 그 대부분 이제 또 기업들이 성과급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하반기에 보통 성과급을 주다 보니까 SK하이닉스 1억 원 네. 나왔대. 그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싸졌어요. 보통은 초반에는 관심이 많이 없으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쌀쌀해진다 싶을 때 연금 계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입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입금할 수 있는 정말 기초적인 질문도, 왜냐하면 이분들은 매일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년에 세액공제 연말정산 할 때 조금이라도 내가 세금을 덜 토해내고 아니면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전략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니즈에 맞춰서 10월부터는 그런 그 상품 위주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은 사실 손님이 매일 보는 계좌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챙겨드려야 돼요. 고객님이 이제 뭐 입금하실 시기가 왔습니다. 뭐 며칠까지 입금하셔야지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손님의 그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그거를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저건 괜찮다. 그러니까 내가 잊고 있었는데 네. 막 바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고 네. 네, 입금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지금 놓치면 내년이에요. 뭐 네. 이런 얘기죠. 여기 그 왼쪽에 여기 상담번호 여기 여기 네, 요거 여기요. 네, 요로 전화하면 뭐 연결되는 겁니까? 네, 여기 전화하시면 네.
분당 WM 센터 최혜란 차장 연결해달라고 하시면은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포인트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워낙 일상이 바쁘니까 네. 사실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게 어느 시점까지 듀데이, 데드라인인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야지 미리 제가 스케줄링해서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연락 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직장인들을 일하게 하는 퇴직금, 또 바야흐로 9월, 10월 퇴직연금의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은 점검이 큰 차이를 만들 것 같네요. 네, 분당 WM센터의 최혜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이어지는 다음 코너 마켓 이슈 하나하나에서 지금 시장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잘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이종석 PB와 함께 지금 시장 어떻게 숨쉬고 있는지 생생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PB라고 합니다. 네, 마이크를 앞에 대고 네네. 이종석 PB. 자, 여러분, 이럴 수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조정부에도 불구하고 벌써 뭐 본인 얘기하는지 알고 있죠? 네, 편풋이 여전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제 오른다고 네. 했죠. 그러니까요. 네. 뭐 다 이제 편다성 아나운서만 보겠습니다. 에이. 어쨌든 자, 이종석 PB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시장 지금 좀 상황 보시면요. 장 초반에 이제 10시 한 30분까지는 장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그 이후부터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반에 이제 그 개인들의 이제 투심이 조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장이 하락하다가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받쳐지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200포인트 조금 넘어선 부분에서 지금 증시가 약간 멈춰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보면 개인은 팔고 있고 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자, 코스닥은 어떻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장 초반에 일단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지속이 되면서 지금 상승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에 계속해서 올라왔던 그런 방향세 자체가 지주사나 금융사나 아니면 이제 조방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정책 모멘텀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던 영향이 있었어서 그런 지금 정책적 영향이 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증시의 좀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 예컨대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그런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이 잘 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오르거나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나 아니면 방산 관련된 좀 종목들이 조금 눈에 좀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삼형 엠텍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지금 급등을 좀 하고 이틀 연속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송하면 잘 안 보이는데요. 이런 종목들 이제 보시면은 지금 기존에 코스피에서 좀 계속해서 잘 가던 섹터들의 코스닥 버전들이 좀 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 외에는 사실은 대부분 이제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네. 종목 대표적으로 지금 프로티나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JP 모건이 조금 지분을 인수한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지금 상한가를 한번 갔다가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테라피틱스, 이제 온콘 테라피틱스나 알테오젠 이런 올릭스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이 반도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총 많은 거래량을 좀 가지면서 거래 대금 가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증시를 좀 상승하는데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올릭스라는 종목의 시세가 꽤 강하게 분출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바이오의 계절이 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거래소 측면에서 오늘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코스피 측면에서는 사실 거래 대금이 조금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먼저 두산 엘리베이터가 좀 제일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 대금을 좀 상위권에 있은 지 꽤 오래된 종목인데요. 저번에 이제 나왔을 때 말씀드린 이후로도 이제 좀 상승을 좀 이어가다가 약간의 조정이 있은 뒤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SMR 이제 미국 쪽의 SMR의 이제 발주가 실질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래 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네.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잘 가지 않았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조금씩 이제 장 초반에는 살짝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네. 장 후반에 이제 장이 좀 회복되면서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좀 반도체 종목이 좀 도드라져 보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구글과 네. 애플의 판결이 있으면서 구글 애플 쪽으로 이제 좀 수급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패시브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같이 올라간 것으로 저는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 내일 아마 있을 그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에 네. 반도체 부분들에 대한 수급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한 5시 반, 6시쯤에 네, 맞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우리 전래훈 위원장이 나와서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이번에 좀 중요하다. 자, 전반적으로 그럼 이정석 PB가 오늘 오전장 우리 오전장을 움직였던 뉴스들 모멘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하나씩 좀 볼까요? 네, 슬라이드 먼저 살펴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좀 눈에 띄었던 소식이 이제 SK온이 이제 LFP 시장에서 미국에서 첫 ESS 수출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지금 1기가와트 퍼아워 정도의 그 수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가치가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위에는 이제 1.7조 원 가량의 추가적인 수주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이런 기사들 보시면 2차 전지 쪽 섹터에서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공급이 많았었는데 그 공급이 끊어지고 미국 쪽에서도 공급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증시 조정 국면이 좀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뒤에 보실 자료랑 이게 연동되는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증시가 조정 국면이 조금 더 지어질 거란 말과 함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정책 모멘텀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닌가. 아무래도 정책 조율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7월 경상수지 오늘 오전에 발표됐었는데요. 약 108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비해서 30% 정도 수출 호조를 보였었는데요. 실적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이 수출 호조라는 부분이 좀 연동돼서 생각하신다면 수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기국회에 쏠린 정권과 시선, 배당 가치주와 관련된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다른 건 이제 기타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전일 오전 좀 안 좋은 사고가 있어서 오늘 12시까지 생산 중단한다는 공시가 나왔었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일날 단체 교섭이나 그 부분 관련된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 중단한다는 그런 공시를 냈었습니다. 현대차 주가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 부분이 사실 사회적으로 되게 민감한 노란봉투법 이후에 부분 파업, 단체 교섭권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측에서는 사람 없는 뭐 공장 그리고 전부 AI 로봇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현대차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주가의 변동이 뭐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노란봉투법 이슈가 있고 난 뒤에 한번 조정을 받은 뒤로 살짝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증시에 큰 변동이 있지 않고 상하로 한 2-3%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이슈는 이미 반영되었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다가올 사람이 없는 공장, 그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로봇이 도입되는 공장들을 좀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
HTS에서 이중 통화도 가능하나요? 지금 파운드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나오나요? 파운드화, 달러 파운드. 파운드요? 최근에 네. 파운드. 영국의 30년물 길드치인데 네. 최고치예요. 거의 5.7%.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파운드화가 또 역대 최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파운드화는 제가 지금 네. 그러니까 영국을 환율 옛날에 브렉짓 이후에 네. 브렉짓 이후에 영국에 여행 가자. 왜냐면 지금 가장 쌀 때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네. 이틀 전에 음. 1% 넘게 하락했대요. 파운드 그러니까. 환율이. 네. 갈 때야. 그래갖고. 가야 되나요? 자, 영국 금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지금 약간 화면 보시면요. 네. 파운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파운드화가 좀 가치가 많이 내려가 있는 네.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실 여기 제가 그 정보에도 같이 가져왔었는데요. 길트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30년물 금리가 어제 같은 경우 98년 이후로 최고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약 5.7% 가량의 굉장히 높은 금리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게 영국 길트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유럽 쪽을 보시면은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스페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유럽에 있는 주요 국가들의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소식과 좀 연동해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이 노르웨이 연기금이 이제 그 국채 관련돼서 매도 좀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운용 방식을 좀 바꾼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DB형에서 제가 그 DC형으로 좀 바꾼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런 정책적으로 좀 큰 수급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자신의 정책을 주요하게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의 불안감이 좀 조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10월 미국의 이제 구인 건수가 10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 달.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잭슨 호렐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고용과 이제 금융 안정 이런 부분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은 이제 좀 더 고용에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어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좀 큰 작용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사들 쭉 보시면 이제 시에로 발행이 사상 최대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낮은 등급의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어떤 증권담보금 상품 같은 건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3,500억 달러를 계속 조달하고 있고 그게 계속해서 팔리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자금 시장이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사 보시면 미국행 해상운임 같은 경우에 석 달 만에 70% 정도 하락했습니다. 6월 달 5,500불 정도에서 지금 1,800불 정도 내려왔는데요. 물가가 향후 이 해상 운임 같은 경우에는 물가랑 좀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이 해상 운임이 급격하게 튀어오르지 않는다면 물가가 좀 눌린 채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상 운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관세 불확실성이 도래되면서 운임 급등했다가 지금 이제 선 주문이 다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주문이 없기 때문에 운임이 지금 주물량이 줄어들어서 운임이 좀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거와 이제 계속해서 연동해서 본다면 물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제 오후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후에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에 조금 주목해 보실 포인트로는 이제 아무래도 다가올 이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가 2025년에 네. 개최됩니다. 아무래도 이쪽에서 이제 가전이다 보니까 가전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싶지만 미용기기가 이제 새로운 아무래도 가전 분야로 볼 수 있고 또 로봇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등장할 로봇이나 미용기기 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하는 기업 중에 한 개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있습니다. 그 기업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유럽 최대 가전 그러면 옛날에는 뭐 TV를 얼마나 정교하고 얇고 크게 만드느냐 이런 건 아니고 사실 그런 건 다 샤오미나 중고업체들이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미용기기나 로봇 쪽에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제 미용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근 1년 동안 굉장히 좋았었고 네. 그런 기업들의 이제 외국인들 주목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외국인 지분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자로 또 이렇게 시장에 하나의 충격을 좀 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 후보 면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븐 미란 그 전 백악관 재무자문의원을 또 이렇게 그
의장 후보에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 고려하신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베팅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이 돌고요. 그다음에 에스파 같은 경우에 이제 SM 이제 회사의 에스파 그룹이 이제 육집으로 미니 육집으로 컴백한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글로벌 팝업 개최한다고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좀 많이 수혜를 받을 곳으로 보이는 엔터 섹터 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컴백에서 그 중국 활동이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중국에서 반응이 어떻게 되는 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향후 있을 중국 쪽에서의 수혜를 엔터 섹터 얼마나 받을지도 좀 가능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스파 멤버 중에서는 누굴 제일 최애합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좀 대세인 카리나. 네. 카리나 되세요? 몰랐어요. 아니 요즘- 나는 중국 얘기하길래 닝닝 얘기할 줄 알았어. 아. 그래서 네, 그래도 뭐 카리나가 좋다. 네, 좋죠, 카리나. 자, 그러면 마지막 오후장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좀 정의해 본다면은 가던 친구들이 계속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옆에서 딸려가려는 친구들이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도주가 계속 갈 것 같다. 네, 그렇죠. 네, 주도주는 영원하다. 네, 가는 사람들을 계속 갈 것 같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다양하게 섞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글쎄요, 금리 인하기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바이오 기업들의 시세가 좀 분출하는 게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영국이 또 영국뿐만 아니고 유럽에서 금리가 급등하는 것이 사실 금리가 급등하는 것이 다양한 것들의 전초전인데 뭔가 들썩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조정장이다. 하지만 우리의 편풋은 여전히 9월달에 오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종석 PB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